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의 전략 분석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대국들도 피하고 싶은 나라 1위는 한국입니다. 이 나라를 건드리면 끝장납니다.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 안보 현장을 분석해온 베테랑 정보 분석가 제이슨 밀러. 그가 한국에 머물며 직접 조사한 결과 우리가 알고 있던 강대국의 질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 도대체 한국은 뭐지? 수십 년간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던 이 나라는 전쟁과 침략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심지어 그 위기를 설계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세계 최강국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전쟁도 위기도 전략으로 이겨낸 민족. 오늘 그 이유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한국은 10위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도 한국을 함부로 못 건드릴까요?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슨 밀러.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 분석가로 일하고 있으며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교 군사 리스크를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DIA 출신인 저에게 한국은 단지 북한과 긴장 상태에 놓인 작은 나라였을 뿐이었죠. 경제적으로는 잘 성장했지만 전략적 위협으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몇 년 전부터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조짐을 느낀 건 중국의 군사 확장에 대응해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과 호주가 주요 파트너로 거론될 때마다 이상하게도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에 대해 조심스러우면서도 기대 어린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어떤 고위 외교관은 한국은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흐름을 바꾸는 나라라고 말했죠.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단지 지정학적 위치 때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전략 거점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갖춘, 그리고 절대 만만히 봐선 안 될 나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한국에 직접 와서 6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국방, 외교, 산업, 교육, 역사까지 샅샅이 들여다봤죠. 그리고 결국 제 생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왜 한국이 강대국들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인지, 왜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전략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있는지를 이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제 고정관념을 깨부순 건 한국의 역사적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생각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도 처절했습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고려의 거란, 몽골 침입, 조선의 외란과 호란,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까지 한 국가가 이토록 반복적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도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오른 사례는 세계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단순히 버텨낸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설계의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DNA를 축적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컨대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된 한반도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은 자립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그런데 한국은 원조국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고 지금은 세계 유수의 군수산업,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성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위기 속에서 설계하고 성장하는 능력, 즉 생존을 넘어 판을 바꾸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강대국들이 한국을 경계하면서도 배우고자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죠.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이며 주변에는 강대국들만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이처럼 꿋꿋하게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점점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외교력만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존력과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생존 국가라는 것을요. 이런 점은 미국이나 유럽의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최근 들어 매우 주목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 국방대학원에서는 한국의 민군 협력 체계, 재난 대응 모델, 위기관리, 리더십 등을 벤치마킹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동맹국 정도로만 인식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이 놀라운 나라, 한국이 왜 세계 강대국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역사와 전략, 국민의 저력이 숨어 있는지를 이야기로 풀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다소 편견을 안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BTS, K-드라마, 김치, 삼성 같은 트렌디한 이미지. 다른 하나는 북한과의 긴장, 정치적 혼란, 극단적인 경쟁 사회라는 불안한 모습이죠. 저는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한국은 늘 긴장 상태였고 사회는 피로해 보였으며 사람들은 경쟁에 지쳐 있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과연 강대국을 두렵게 만들 만한 힘을 갖고 있을까?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생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한국 사회는 예상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하고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대중교통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고 사람들은 바쁘면서도 굉장히 예의 바르며 서로를 돕는 데 익숙해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태풍이 한 번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대중교통의 차질은 거의 없었고 시민들은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듯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서로 협력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교통이 마비되고 뉴스가 온통 혼란을 다뤘을 텐데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처럼 조용히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죠.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겸손해 보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가장 정확하게 움직이며 가장 단단하게 버텨내는 민족이라는 걸요. 그건 단순한 시민의식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생존의 경험이 본능처럼 몸에 밴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매우 단체적이고 협업에 능숙한데 이건 단순한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고려시대부터 농경사회 속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온 문화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고 일제강점기와 전쟁 그리고 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며 개인보다 공동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정신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위기에 대한 기억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복기하고 분석하고 대비책을 만들고 시스템으로 정착시키죠. 그래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재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고 코로나 시기에는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빠른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주목한 부분입니다. 국민 전체가 위기를 하나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해결을 위해 움직이는 방식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사례로 한국을 연구하고 있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조용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지만 분명한 자부심이 깔려 있었고 나라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만난 한 7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다 겪어봤지 일본도 전쟁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 손주들 대학도 보내고 남한테 꼴릴 일 없어.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야.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서,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엄성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왜 두려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지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외형적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수천 년의 생존, 본능과 위기에 단련된 집단지성이 다리를 틀고 있는 나라였던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가 보여주는 끈기와 전략, 국민의 역량에 대해 미국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몇 번의 전쟁을 겪은 거지? 처음 한국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도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한국은
외세에 침입 없이 지낸 세월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륙과 해양의 접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상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간섭과 침략에 시달려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지 전쟁을 견뎌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배웠고 전쟁 이후에는 더 강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냉전의 대리전으로 불리는 만큼 미국과 소련, 중국이 개입한 사실상의 세계 대전이었죠.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수백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국제사회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회복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자료를 분석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히려 체계적인 설계로 국가를 재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외부 원조에만 의존해 복구를 진행할 때 한국은 단순한 복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교육제도, 산업화 계획, 기술 인재 육성, 자주국방 기반 마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가 생존 매뉴얼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조차도 이토록 단기간에 국가 재건과 성장 기반을 동시에 다진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전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독자적인 무기 개발 체계를 준비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작은 나라가 무기를 만든다고 하며 비웃던 나라들이 많았지만 오늘날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차, 자주포, 잠수함, 초음속 전투기, 심지어는 우주 발사체까지. 지금 한국은 단순한 군수 소비국이 아닌 군사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은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며 그 기술력은 유럽이나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천궁, 미사일 시스템 등은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으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죠.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한국은 국가를 지키는 기술을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낸 나라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단지 끔찍한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미래를 설계하는 교과서로 활용했고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경우 어떤 시스템과 인프라, 기술과 인력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정리한 나라였어요. 미국도 이런 점에서는 본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종종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만 한국은 사람, 시스템, 문화까지 총동원해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설계된 생존 전략이야말로 강대국들이 한국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위기를 통제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집단적 설계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위기 속에서 그 설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왜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이야기할 때 신중한 자세를 보였는지, 왜 일본이 한국의 국방 예산 증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왜 중국이 한국의 안보 전략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지. 한국은 건드리는 순간 끝을 모르는 반격이 시작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집중력과 몰입도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 이름은 제이슨 밀러, 미국 출신 안보 분석가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인처럼 집단적 몰입의 힘을 가진 민족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서울 시내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 주변을 둘러보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무언가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직장인, 학생, 프리랜서, 중장년층 할 것 없이 모두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무기는 총도 전차도 아니야. 바로 사람이다.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전 세계에서도 유명하죠. 미국에서도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회자되면서 한국의 입시 경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너무 경쟁적이어서 오히려 창의력을 억누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하고 여러 학교와 교육기관, 학부모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지 시험이나 성적에만 초점 맞춘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가진 진짜 힘은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단순히 공부를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생존 능력, 그리고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만난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이제 시험을 잘 보는 걸 넘어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한국이 과거 수십 년간 반복된 위기 속에서 교육의 방향을 그때그때 바꾸며 실전형 인재를 길러냈다는 점입니다.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전염병, 전쟁 위협 등 한국은 위기와 함께 살아온 나라죠. 그런 한국이 선택한 방법은 국민 모두에게 위기 대응력을 내재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시간에 정보기술을 도입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AI,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들도 대부분 국내 교육 시스템을 거친 이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보여주는 시민들의 질서정연한 태도, 정보 공유의 신속성, 자발적인 방역 협력 등은 단순한 제도 때문이 아니라 교육과 국민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언가 잘 안 풀릴 때 포기보다는 방법을 다시 찾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형성된 성향이 아닙니다. 유교 문화와 전쟁, 분단, 독재, 민주화 운동, 경제 개발 등 수많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고 이겨내온 세월이 빚어낸 집단 지성입니다. 이 점은 미국에서도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개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를 강조하지만 위기 시에는 오히려 혼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평소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모두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무기처럼 강한 국민을 가진 나라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곧 국가의 방어선이 되고 국민성 자체가 외교의 카드가 되며 교육이 곧 전투력으로 이어지는 구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무기입니다. 이런 나라는 건드리는 순간 한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라 전체가 동시에 반격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건 어떤 강대국도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죠. 한국은 지도자보다 국민이 리더 같다. 이 말은 한국 사회를 직접 경험해본 외국인들이 자주 남기는 인상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의 깊이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면 보통 카리스마 있고 명령을 잘 내리는 사람, 조직을 끌고 가는 추진력을 가진 인물을 떠올리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리더십은 그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공동체 전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처음 제가 이걸 느낀 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분석하면서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전국적으로 설치했으며 확진자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로만 이뤄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계층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따르고 협력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QR코드를 설치했고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했으며 노년층은 마스크 착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닌 공감에서 나온 리더십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걸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무언의 신뢰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의 리더십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리더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명령하기보다 리더가 신호를 주면 국민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죠. 이런 리더십의 뿌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그 답을 한국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중앙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백성들이 의병을 조직했고 지방 지식인과 농민이 연합해 일본군에 맞섰습니다. 이 의병들은 단순한 민병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나서서 나라를 지킨 시민 리더십의 상징이었죠. 현대에도 이런 모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수많은 시민이 자신이 가진 금부치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한국의 리더십은 단순히 지시하고 따르는 구조가 아니라 같이 사는 법을 아는 리더십입니다. 이 방식은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로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심지어 군사기관에서도 한국식 위기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국방대학에서 강의하던 시절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기적인 승부보다 전체 생존을 위한 조율을 잘하는 나라야. 그건 군사보다 더 강력한 무기일 수 있어.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혼란 속에서도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고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도 결정이 내려지면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역량이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에겐 낯설고 때론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어떤 나라든 리더 하나를 상대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리더 하나가 아닌 국민 전체가 리더가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제가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라고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리더십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다시 전체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이고 DNA이며 생존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가 우리를 주목합니다. 이 말은 제가 한국에 와서 외교관들을 인터뷰하며 가장 많이 들은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국은 아니지만 중심국들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저는 단순히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반도가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점, 또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늘 국제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은 위치 때문에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라 태도와 전략 때문에 주목받는 나라라는 사실을요. 한국은 외교적으로 매우 독특한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있으면서도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필요할 땐 확실히 거리를 두며 때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깊이 참여하길 요구하지만 한국은 그에 따르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압박을 가할 때도 한국은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2017년 사드 THAAD 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도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관광 금지, 수출 규제, 문화산업 차단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은 끝까지 자국의 안보 주권을 지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 작지만 강한 국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외교적 근력이었습니다. 이런 행보는 다른 나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유럽 중소국들은 한국을 우리와 같은 규모이지만 세계에서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아는 나라라고 평가하죠.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외교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UN 평화유지활동 PKO, 재난구호, 백신 개발 지원, 기후변화 대응, 기술 이전 프로그램 등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국이 된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대표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깊이 감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 외교력입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미국 국무부조차 한류의 파급력이 외교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낼 정도였으니까요.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문화 소프트파워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명인 한두 명이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정체성과 품격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한국은 국제회의나 협정의 테이블에서 그냥 이름만 올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흐름을 주도하며 때론 중재자 역할까지 해내는 나라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힘은 뭘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리더십과 국민성, 교육, 생존 전략의 총합,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구축된 신뢰성 있는 행동력입니다. 한국은 한번 약속하면 지킵니다. 혼란이 와도 내부에서 수습해냅니다. 외부에 압력이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국제사회에선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건드리기엔 리스크가 너무 큰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의 작고 불안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이미지는 오래전에 벗겨졌습니다. 이제는 위기 속에서 침착하게 움직이고 자신만의 전략으로 세계를 설득하는 강소국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인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죠. 제가 한국에 머무르며 가장 강하게 느낀 인상 중 하나는 이 나라 사람들이 기억의 민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역사란 흔히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감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 교실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아이들이 외우고 있었고 거리에는 전쟁과 항쟁의 흔적이 깃든 기념비와 표지판이 많았습니다. 놀라웠던 건 이 기억이 단지 형식적 기념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정서와 선택을 이끄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시절의 고통은 단순히 배운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결정하는 감정의 뿌리였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그 기억은 경제적 성장이나 외교적 타협으로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강하지만 그 강함은 과거의 고통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들뜨지도 않고 쉽게 잊지도 않아요. 이 말은 저를 멈춰 서게 했습니다. 기억을 자산으로 바꾸는 민족, 역사의 아픔을 반복되지 않게 하는 자율의 원칙으로 삼는 국민. 그건 단순히 애국심이 아닙니다. 민족 생존을 위한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단지 슬펐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서 배운 구체적 교훈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제도로 바꾸고 삶의 태도로 확장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촛불 집회 같은 시민 항쟁입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정치적 전환점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언제든 권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집단 기억의 증거이자 한국의 민주주의가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자정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민주주의는 자랑스러운 가치지만 한국만큼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쟁취하고 실현하며 다시 바로잡는 과정을 경험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정치학자들은 한국을 현대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실험실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억이 어떤 식으로 동원되는가였습니다. 예컨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대두될 때 한국은 단순한 감정 반응을 넘어서 과거 사건을 되짚고 현재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려는 집단적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발이 아닙니다. 기억을 전략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미래지향적인 동시에 과거지향적인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잊지 않되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민족이죠.
강대국들은 이런 특성을 불편해하면서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은 한번 일어난 일의 결과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단순히 무기나 숫자가 아닌 집단적 기억에서 오는 예측 불가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이 두려운 이유 중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알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는 군인보다 총알을 맞기 위해 방패를 만들 줄 아는 국민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한국은 지금도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노래가 되고 영화가 되고 교육이 되며 국민의 결정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억의 집약체가 바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위기 속에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단순히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위기 대응 시스템이라고 하면 주로 연방정부 중심의 거대한 매뉴얼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물론 체계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이 더딘 경우가 많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도 생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가장 놀란 점은 속도와 민간 협력 그리고 기업 기반 설계였습니다. 한 번 있었던 위기는 절대로 잊지 않고 그때의 대응을 분석해 다음에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손실 없이 처리하도록 체계를 진화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의 사스 SARS 사태, 2015년의 메르스 MERS 사태는 한국에게 매우 쓰라린 기억이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국민 불안이 극에 달했고 의료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죠. 그런데 한국은 이 사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관련 법안을 정비했고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KCDC의 위상이 강화됐고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가 구체화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형 K-방역 시스템으로 나타났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출입 명부, 실시간 확진자 동선 공개,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 앱, 마스크 공급 통제 등 모든 것이 빠르고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위기를 과학처럼 다룬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위기 경험을 철저히 기억하고 그 기억을 설계로 바꾸고 그 설계를 다시 시스템화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관료주의에 묶이지 않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 재난 문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수신되며 대부분의 국민이 이에 익숙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위기 대응이 생활화된 사회인 것이죠. 또 다른 사례는 자연재해 대응입니다. 태풍, 홍수,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한국의 매뉴얼은 세계적 기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방송, 휴대전화, 인터넷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건물 설계 기준조차도 이러한 위기 대응을 반영해 강화되고 있죠. 한국의 생존 시스템은 물리적 안전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 회복력 즉 위기를 겪은 후 얼마나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는가에 있어서도 한국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까지 한국은 매번 세계 경제가 휘청일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지만 또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집단적 경험과 시스템의 결합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국의 현대적 생존 전략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을 가동하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복합적으로 대응하고 그 경험을 다시 다음 위기에 대비하는 자산으로 축적하는 시스템. 이건 그 어떤 강대국도 쉽게 갖추지 못한 현대 생존의 완성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한국이 강대국들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로 여겨지는 진짜 이유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예측 가능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예측을 뛰어넘는 속도와 결집력으로 판을 뒤엎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생존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존을 넘어서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분석가로 일할 때 가장 자주 받던 질문 중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전에는 그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너무 역동적인 나라였고 단기 성장이 인상적이긴 해도 장기 전략이 불분명해 보일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한국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단순한 산업 확장이나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전체를 미래형 전략 국가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이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클라우드, 스마트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수소기술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이 전환이 단순한 산업 전환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언제든 위기와 맞닿아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은 길, 아직 정답이 없는 분야에 먼저 뛰어들어 표준을 선점하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예컨대 배터리 산업. 한국은 원유도 없고 리튬 광산도 없지만 지금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술력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전략, 즉 지금 당장 가진 건 없어도 미래를 설계하면 강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주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고작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 강국들과 거리가 멀었지만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 발사체 독자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고 이제는 위성통신, 탐사 계획까지 세우며 우주를 향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래의 국방, 통신, 자원, 그리고 외교의 게임 체인저가 우주에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한국의 연구개발 현장을 취재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정부의 정책과 민간 기업의 실행력이 완전히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목표 아래 정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나라를 지킬 수도 있다는 신념을 갖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은 정부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정부는 기업이 움직이기 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며 길을 터줬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민간 협력이 이상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빠르고 긴밀하게 움직이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은 미래의 전략을 국가 전체의 움직임으로 만들 수 있는 드문 나라인 겁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를 작은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작지만 강한 국가, 강소국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기술, 문화, 외교, 국방,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렬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20년 후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위기를 단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그 경험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 시스템 위에 미래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를 기억하고 국민이 스스로 리더가 되며 외교로 세계를 설득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수십 년간 정보와 전략을 분석해 온 저 같은 안보 분석가조차 한국이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나라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그저 과장된 민족주의쯤으로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건드리면 끝장나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현실이고 데이터이며 경험이며 역사입니다. 한국은 강대국이라는 정의에 꼭 부합하는 군사력이나 자원은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대국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집단적 대응력, 역사적 학습력, 미래, 전략 수립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몇 해 전
동북아 안보 포럼에서 일본의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있을 땐 몰라도 위협을 받으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합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아주 깊이 이해합니다. 한국은 위협이 닥쳤을 때 침묵하지 않고 움직이며 협력하며 기억하며 기술과 전략으로 응답하는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무서운 점은 복수가 아닙니다. 바로 학습입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위기에서 무엇을 얻어낼지를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이런 나라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아니, 절대 건드려선 안 됩니다. 강대국들이 이를 알고 있기에 한국과 외교적 마찰이 있을 때도 절대 선을 넘지 않으려 하고 한국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며 때로는 한국을 통해 지역 정세를 가늠하려고까지 하죠.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왜 한국이 세계 군사력 6위나 10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들이 절대 한국을 하찮게 대하지 않는지, 왜 한국의 결정 하나에 외신이 주목하고 왜 경제 지표 하나가 아시아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를,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전략적 위상이자 수많은 위기와 생존의 시간이 빚어낸 민족적 저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국 국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며 국뽕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본, 제가 겪은,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게 된 현실로서의 한국입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강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정보를 빨리 읽고 위기를 시스템화하며 국민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건드리면 끝장납니다. 왜냐하면 건드리는 순간 전체가 깨어나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분석가로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한국은 세계가 가장 경계해야 할, 그러나 가장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